사민 성호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밖에 호랑이가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이 말하면 못 믿지만 둘이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셋이 하면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말을 하듯 한자로 입구자 3개를 써서 표기하면 이는 어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품자가 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도 정품이다 가품이다 해서 구분하듯 그 어느 때보다 정품을 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명품 믿음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입을 통해 더욱 증거될 수밖에 없는 수준의 믿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이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마이크로네시아, 이곳 마이크로네시아 역사에 관해 간략하게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사에 간다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말 미크로스, 스몰, 작은과 네소 아일랜드, 섬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 3000년 전에 오스트로네시안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우스이스트 에시아, 대만으로부터 태평양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태평양 바다를 항해하던 사람들은 처음에 마리아나, 괌과 사이판에 정착하였고 그의 웨스턴 캐롤라인, 팔라와 야베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사우스 멜라네시안, 파푸아뉴기니 일대의 사람들이 이스턴 캐롤라인, 코스레와 축, 폼페이에 정착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의 아우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주요 섬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좀 더 나중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로네시안들은 위대한 바다 항해자들로 알려지는데 그들은 수천 마일의 거리를 아웃트리거 칸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항해 기술을 사용하였고 조류와 파도, 바람들, 날아다니는 새들의 움직임에 대한 지식을 의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태평양의 거대한 바다를 건넜습니다. 초창기에 마이크로네시안들은 물고기를 잡고 열매를 채집하고 농사 짓는 생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캐롤라인 섬들의 고대 문명에 대한 전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이크로네시아에 고대 해양 제국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폼페이 섬의 남마돌, 900여 년 전에 축조된 인공섬 92개로 구성된 미스테리안 해상 유적지, 얍섬의 돌화폐 스톤마니, 약 500km 이상 떨어진 팔라우 섬에서 채석되고 가공된 다음에 카누와 뗏목에 실려 운반되어진 스톤마니, 코스레 섬의 고대 유적들, 주 400년에 만들어진 고대 유적들, 이것은 고대 해양제국의 존재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1521년에 마젤란이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괌과 주변 섬을 발견하였고 그 후에 1528년에 마샬 아일랜드와 팔라우가 발견되었고 1565년에 축섬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마젤란이 처음으로 태평양 바다를 볼 때에 바다 물결이 조용하고 평안하고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이 이 바다를 마파시코 피스풀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패시픽 오션, 태평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662년에 예수의 소속의 샌비토레 신부가 마리아나의 괌을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 후에 가톨릭 선교가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852년 여름에 아메리칸 보드 하와이에서 마이크로네시아 개신교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했습니다. 미국인 3가정과 하와이안 2가정이 코스레 섬에 도착하여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852년 9월에 폼페이 섬에서 선교 사역이 정착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섬들이 선교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네시아의 주요한 섬들에서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부 작은 섬들에서는 고대의 원시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과 팔라우의 섬들은 스페인, 독일, 일본, 미국이 통치하에서 식민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스페인의 영향력이 마이크로네시아에서 팽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98년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1899년에 스페인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과 사이판, 팔라우의 섬들을 독일에 팔았습니다. 독일은
식민지를 통하여 해상무역을 후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마이크로네시아를 포기하게 됐고 유엔의 허락하에 일본이 이 지역을 접수하여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여러 섬들에 거대한 군사시설을 세웠고 설탕 공장과 보크사이트, 인삼년 광산, 어업과 조개 제품 생산을 발전시켰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지배적인 군사적 힘을 갖는 것에 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군사적인 파괴력을 보게 됐습니다. 축섬의 라군은 일본 제국 함대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1944년 2월에 미군은 축섬의 라군을 공격했습니다. 이틀 동안에 20만 톤 이상의 일본 군함들이 라군 안에서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후에 마이크로네시아와 주변 섬들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길고도 참혹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공식으로 항복하기 전까지 이곳 섬들을 일본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전쟁이 끝나자 마이크로네시아는 미군의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1947년에 마이크로네시아는 유엔의 허락하에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축호술의 폼페이 야군 1986년에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으로 독립했습니다. 팔라우는 1944년에 팔라우 공화국으로 독립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과 팔라우 공화국은 미국과 자유협정 Free Association with United States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하여 미군 이적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적인 도움과 안전을 책임지고 그 대신에 이 지역의 땅과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과 팔라우 공화국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도 미국에 입국하여 자유롭게 살며 미국의 국민들처럼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국과의 자유협정은 2003년에 갱신되었고 앞으로 2023년에 재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최근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섰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현지 코로나19 검사와 의료 수준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남아공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어서 남아공 정부의 코로나19의 대응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축복이 필요한 나라가 남아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종차별에 맞섰던 고 만델라 대통령이 더욱 위대해 보인다며 남아공 현지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더욱 위대하게만 보이는 고 넬슨 만델라. 드디어 남아공에도 코로나 3차 파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루 확진자만 9,000명을 넘어섰다. 한국처럼 무료로 검사하는 것도 아니니 실제로는 훨씬 더 감염자가 많다고 보아야 한다. 남아공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미루는 가운데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남아공 발전소가 총 17개 중에 딱 1개만 정상 가동 중이라 하니 시도 때도 없이 전기가 끊기어도 툭하면 노조 파업한다며 길거리 가로막으며 농성하던 친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라가 높은 실업률로 경제 파탄 지경에 이르러도 잠잠히 바라만 보고 있다. 1994년 넬슨 만델라 흑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거의 모든 장관과 단체장들이 흑인으로 교체되었다. 그들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있는가는 묻고 싶지 않다. 오직 정직하게 뇌물받지 않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남아공에 발을 디딘 지 18년 차. 그동안에 눈에 띄게 바뀐 것이 있다면 남아공에 중국 사람들과 물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무슬림들이 급격히 늘어나 여기저기 모스크를 고등학교 옆에다 커다랗게 짓고 있으며, 포교 목적으로 말이죠. 오히려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절하며 내쫓고 있는 실정이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채웠겠지만 공산국가들과 무슬림은 뇌물에 능숙한 사람들인지라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무역과 광물들을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와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선교사들은 좋기는 하지만 저들 뒷주머니에는 도움이 안 되는지라 계속해서 내쫓고 있는 상황이 전체적인 아프리카 상황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웃나라 짐바브웨에서 경찰과 군인들이 복면을 쓴 강도로 돌변하여 동양인의 금품을 털어간다고 현지 선교사가 전하였다. 이유인즉 중국인들은 뇌물로 정부가 자국민을 제껴두고 저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며 보복성 강도짓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 넬슨 만델라는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화해를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쳤지만 남아공 전 대통령은 부인이 5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 시절에 1명 더 얻어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루었다. 흑인들의 문화라니까 거기까지는 참을만 하였는데, 문제는 정부의 돈으로 부인들을 위한 아방궁을 지었음에도 아직도 정부를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악한 영들이 속히 떠나가기를 기도드린다. 추신, 정치만 삼류라는 한국 정치인들을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보아줄 만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동식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내용은 코로나 이후 세대의 교회와 선교의 탈출구가 어디에 있을지 고민하며 탈세계화와 탈사회화 시대의 교회와 선교에 관한 묵상을 흑해 연안의 아파지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동수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묵상 두 번째로 탈세계화, 탈사회화 시대의 교회와 선교를 생각합니다. 폐쇄된 세상에서 외형상 지역 개인으로 분화가 가속되는 코로나 시대가 진행됩니다. 세계와 다문화의 일상에서 순식간에 과거로의 회귀가 진행되는 거죠. 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이 실제인 상황에서 이제는 인간의 삶도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배치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미 인간의 삶으로 스며든 이전의 세계와 다문화, 인터넷, 디지털 문명의 미래는 이미 그 안에 다음의 행보를 내포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와 그 후 세대의 인간의 삶과 이에 따른 교회와 선교의 앞날은 여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미래는 미디어와 가상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와 문화와의 소통이 장래 사역과 선교의 패턴이 될 겁니다. 또 이와 동시에 이동과 집합 제한에 따른 분산과 자연애로의 회귀가 동시에 진행될 트렌드일 겁니다. 최근 국내 인구 시소 지역인 강원도에서 인구 증가 현상의 보고가 있습니다.
첨단화와 이에 어울릴 것 같지 않던 탈도시화가 조합을 이루는 현실이 되니 이제는 한국의 강남이나 수도권 집중의 부동산 문제가 곧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인구 분산과 희소화에 교통수단과 네트워크의 고속화가 격리된 사회를 보완해 가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선교의 미래는 어디에서 답을 찾고 그 해결책과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연의 삶의 현장과 디지털 세상이 교회와 선교의 새 터전이니 이는 도시와 모임 중심의 이전의 틀에서 탈피와 도약이 그 출발점일 겁니다. 그리고 자연과 가상 공간에서의 교류와 공동체가 그 답입니다. 이는 얼마간의 정적과 침묵, 정제된 언어와 절제된 활동과 업무를 동반하겠죠. 디지털화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육체 노동과 규격화된 정신 노동으로부터 탈피를 가져옵니다. 창의력, 인간화, 감성으로 원초적인 세계로의 복귀를 가져오는 거죠. 사람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창의적 접근이 교회와 선교의 화두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식상한 규격화된 모임이나 프로그램의 시절은 갔지요. 이념이나 구호에 기댄 시절은 우리 베이비붐 시대와 함께 저뭅니다. 68 혁명으로 시작된 탈이념화, 다원화의 물결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닥친 외형상의 탈세계와 탈사회와는 존재의 의미와 궁극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원초적 정교성의 새로운 탈출구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응이 코로나 이후 세대의 교회와 선교의 탈출구일 겁니다. 자연, 인간, 감성이 그 토대고요. 가상공간의 미디어와 네트워킹이 그 도구일 겁니다. 흑해 동부해안에 위치한 아파지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동수 선교사님의 묵상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는 세계 선교보고, 인터넷 주소창에서 mission.cts.tv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상세하고 자세한 선교지 소식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백신 접종이 점차 확대되고 그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자주 접하곤 하는데요. 그동안 비대면 상황에서 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불편이 조만간 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가 커집니다. 그래서인지 이전처럼 가족들과 또는 연인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도 있는데, 반면에 굶주린 자들에게, 특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끝으로 김성훈이 부른 찬양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으로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저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